박지윤입니다. 그럼 저는 제주인물 핸드릭 하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릭 하멜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릭 하멜은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요. 164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황금시대를 맞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잉글랜드 그리고 포르투갈을 제치고 일본과의 무역을 성공하면서 적극적으로 항해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1653년 6월 18일 스페르베로호는 일본으로 항해하였습니다. 이때 스페르베로호에는 서기였던 핸드릭 하멜을 비롯한 총 64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653년 8월 15일 스페르베로호는 제주도에 정박하고 배는 난파되었습니다. 이때 선원 중 1064명 중 핸드릭 하멜을 포함한 총 36명만이 생존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주도에 정박한 후 그 핸드릭 하멜 일행은 처음에는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지만 이후 제주 목사 이원진이 그들에게 거처와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한 제주 도민들도 핸드릭 하멜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멜 표류기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제주 목사 이원진은 선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수도 서울에서도 높은 명망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친절하게 대해준 제주 도민들에 대해서는 이교도인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며 제주도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핸드릭 하멜과 그 일행의 간단한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제주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그 핸드릭 하멜이 오기 전에 왔었던 최초의 외국인 네덜란드인인 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연과 만나서 이때 당시가 효종이 집권을 하던 시대였어서 효종에게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다고 상소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거절되었고 결국에 대신 효종은 그들에게 한양에 있는 그 국왕을 개인적으로 호위하는 그런 호위 부대인 훈련도감에서 무기 제작 및 여러 가지 기술자로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렇게 하멜 일행은 제주에서 한양으로 이동하여 공무원 생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한양에서 청나라 사신들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멜 일행 중 몇 명은 청나라 사신과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네덜란드로 보내고자 제안을 하였지만 이는 결국 발각이 되었고 그렇게 핸드릭 하멜 중 몇 명은 옥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기근이 닥쳐 하멜 일행은 한양에서 전라도로 내려와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배를 비싼 값에 주고 교토로 탈출한 후 결국 1668년 13년 만에 다시 네덜란드 고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하멜 표류기가 사실은 보고서였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는 13년치의 밀린 임금 청구를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핸드릭 하멜이 썼던 객관적인 기록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함담이 유행하였고 미지의 나라인 조선에 대하여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핸드릭 하멜 일행을 맨 처음 받아주었던 제주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 효종이 집권하던 시기 북벌론이 대두하였고 저희 정주로 폐쇄론적인 국가였지만 제주도인들은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총체적인 최적의 행동 양식을 펼쳐 계속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속 소통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인들이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멜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준 제주도민들에 대해 현재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태도인 문화적 역량 높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강성찰은 생각보다 발표 준비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정보들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원들도 감사합니다.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발자국 알아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김윤입니다. 저는 제주 말을 중점적으로 제주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만은 다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마니까 당연히 제주에서 왔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만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지만 실제로 그 뿌리는 몽골에 있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몽골이 왜 제주에 왔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별초는 끝까지 항쟁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몽골이 제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몽골은 제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겨서 대규모 목마장을 설치해서 말들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의 말사용 문화나 품종이 제주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몽골이 제주에 남긴 영향은 정치적인 지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목마장을 운영하고 몽골계 말을 들여와서 사육하면서 제주마의 품종 형성과 제주의 목축 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몽골의 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생활 문화와 주민 구성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제주의 한파도의 항목 유적지와 같은 유적을 통해서 선별초의 항쟁 기록과 몽골의 지배기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몽골의 영향이 과거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주만은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품종 형성을 하게 되었고, 제주의 목축 문화도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만은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목장 관광, 그리고 승마 체험 등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와 몽골의 역사적인 만남을 문화융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K-팝, 해외 음식과 같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역시 700년 전에 이미 문화융합을 경험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제주인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경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이 과정에서 몽골의 품종과 말의 품종과 목축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서 기존의 제주의 문화와 합쳐져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교류와 문화 융합의 사례를 역사에서 실제로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과 제주의 이 만남을 단순히 침략의 역사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몽골의 지배는 제주에게 긍정적인 경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몽골의 지배로 인해서 제주인들은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몽골의 독특한 품종 형성과 이제 제주마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패와 갈등의 관계로만 역사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종강성찰인데요. 제일 크게 배운 점은 AI는 정말 위대하다, 반도체는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전반기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앞섰던 탓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압적이고 되게 재미없는 리더가 아니었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주신 우리 팀원들한테 고맙고요. 교수님 강의가 이번이 3번째인데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 보면서 볼 때마다 얻어가는 게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간호학과를 자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해인데 좋은 팀원들과 좋은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변영태입니다.
제주도에는 왜 화장실 아래에 돼지가 사라질까? 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다들 많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발표 마지막에 퀴즈랑 선물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시문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시란 제주 전통 화장실과 돼지 우리가 함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사람의 배설물을 돼지의 먹이로 활용했던 생활 방식이며 제주에서는 이런 돼지를 똥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토가 많아 농사가 어렵고 물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없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은 돼지의 먹이가 되고 돼지는 다시 거름이 되어 농사에 활용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이런 방식들이 전부 실용적인 생활 방식, 실용적인 문화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시문화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제주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 가축이 연결된 순환구조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시문화 속에는 제주 사람들의 생존에 담긴 지혜와 생활 방식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 트렌드 키워드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았는데요. 현대 사회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라이프와 같은 가치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통시문화는 음식물이나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런 순환경제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최대한 버리지 않고 활용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문화지만 현대에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시각으로 분석해본 통시문화입니다. 처음에 저도 통시문화에 대해 처음 알아서 좀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조사하면서 보니까 제주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존 방식이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을 끝까지 활용했던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비 중심 생활과 비교해보게 되면서 오히려 과거의 삶이 더 친환경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성찰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팀활동도 하고 학교 탐방도 하면서 저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네이키드 목표였던 과제 성실 이야기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계획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준비하려 노력했고 그 기간을 마무리했던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실함과 꾸준함의 중요성도 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준 우리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잘 이끌어 가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는데요. 제가 아까 퀴즈 2가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면 손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제주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을 먹는 돼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똥돼지요. 네, 정답입니다. 저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제 발표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26 트렌드 키워드로 분석한 거에서 말했을 때 통시문화가 땡땡 경제와 굉장히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화가 뭔지 정답 제일 크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순환이가 맞습니다. 와 박수 드릴까요? 어려운 거니까 더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인데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갖다 놓고. 대본 안 사람 괜찮고. 자, 대본 갖다 놓으세요. 자, 그다음 편까지 모아서 주시고. 야, 이게 나무 먹어. 자, 뭐 해주세요?